하나투자증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입니다. 저는 세무로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분당 WM 센터 이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남은 기간 반드시 체크해야 될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핵심만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 좋은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요.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절세 포인트를 잘 챙기셔서 웃으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답을 주실 오재규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재규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 하나투자증권 고객분들이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나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연말에 꼭 체크해야 할 절세 포인트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주식 절세, 두 번째로는 해외 주식 절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금 계좌와 ISA 이렇게 세 가지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먼저 국내 주식 절세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는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에 해당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매매 차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수량 조절이 핵심 절세 포인트가 됩니다. 세법상 대주주란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별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해당 주주 1인을 말합니다. 즉, 소유한 주식의 금액과 지분율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표를 보시면은 종목별로 금액 기준으로는 시장 구분 없이 50억 이상이고요. 지분율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때 대주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주주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월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12월 결산이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각 회사의 결산월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회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주는 종목별로 판단하지만 그 안에서도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에 정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국내 주식형 ETF나 저환사채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등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매도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대주주 판단은 결제일,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 기준이고 매도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뒤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30일까지 결제가 되려면 반드시 26일에는 꼭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즉 12월 26일 보유 주식 수에 12월 30일 종가를 곱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가 변동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가총액 기준은 연말에 딱 한 번만 확인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연중 내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표를 보시면 한 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연말에 딱 한 번 대주주 판단을 하고 대주주에 해당되면 다음 연도의 양도 시 대주주로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중에 시가총액 기준인 50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분율 요건은 기중에도 보기 때문에 기중에 한 번이라도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분율 기준을 넘을 때부터 연말까지 대주주로서 양도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입니다. 단순 투자자라면 본인 보유 수량만 보지만 보유 종목의 최대주주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모두 합산해서 판단하니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올해 7월 말에 정부가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워낙 시장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서 9월 15일 기존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결국 절세 전략도 이런 기준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세울 수 있습니다. 50억 원으로 유지가 확정된 만큼 그 기준으로 연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세무사님. 그렇다면 대주주인 분들이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연말의 절세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주주 기준 국내 주식 연말 절세 전략을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절세의 핵심 목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주주 기준에 맞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현재 대주주냐 대주주가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대주주가 아닌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소액주주지만 내년에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케이스죠. 이분들은 절세 목표가 아주 단순합니다. 대주주 판정 자체를 피하는 것인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부를 매도해서 시가총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에게 증여해서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세무사님. 가족에게 증여해서 금액을 나눠두면 각자 50억 원 아래로 맞출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가족이 주식을 팔았을 때 그 이익은 진짜 가족의 소득으로 잡혀야 합니다. 다시 본인이 돌려받으면 세법상 본인이 판 것으로 본다고 해서 양도세가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주주가 되더라도 수량을 포기 못하겠다. 이럴 때는 미리 취득가를 높여두는 게 핵심입니다. 즉 올해 안에 매도하고 다시 사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액주주일 때는 양도차익이 비과세가 되고, 대주주가 되어서는 다시 샀을 때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럼 단순히 한 번 팔고 다시 사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날 팔고 다시 사면 자전거래로 봐서 세법상 매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산 주식을 1년 이내 팔면 단기 세율 33%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팔았다면 하루나 며칠 뒤에 천천히 다시 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미 대주주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부 매도해서 대주주를 피하거나 아니면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데요. 핵심은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이익이 발생한 주식이 있다면 같은 해에 손실이 난 주식을 팔아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은 같은 과세 대상끼리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대주주 종목 매도나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과 같은 과세 대상끼리만 통산이 가능하고,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한 주식은 원래 비과세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증여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나중에 가족이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증여를 받은 가족이 주식을 팔았을 때 그 이익은 진짜 가족의 소득으로 잡혀야 합니다. 다시 본인이 돌려받으면 세법상 본인이 판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양도세가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국내 주식 절세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요즘에 해외 주식으로 달러를 벌어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환율도 엄청 오르고 해외 증시도 많이 올라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달러를 벌어오는 영웅 호걸들이다 라는 밈까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 호걸들도 세금 앞에서는 방패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세무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이익이 나면 무조건 과세됩니다. 소액주주 비과세와 같은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아니, 세무사님, 그냥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세무사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저도 사실 올해 해외 주식을 통해서 수익이 조금 났는데 비싼 달러를 벌어서 국위 선양을 하는 저 같은 영웅 호걸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세무사님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세금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250만 원 기본공제 활용과 손익상계 전략입니다. 앞에서 간략히 보셨겠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자산군별로 손실상계를 적용하고 자산군별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동일한 과세 기간에 발생한 동일한 자산군의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해서 과세되는 매매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군별로 보면은 주식은 주식끼리,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소형통산이 가능하고 기본 공제 25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통산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한 해외 주식과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 주식 손실을 실현시켜서 매매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영웅 호월들이 방패가 없다고 하셨는데 250만 원이라는 그 기본 공제 방패 하나가 있고 다른 손실을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패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절세를 위한 손실을 실현하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예를 들어서 손실 중인 주식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은 꼭 들고 가고 싶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손실을 확정하고 잠깐 팔고요. 바로 다시 사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손저루 재매수 전략, 절세 전략으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500만 원인 주식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더라도 12월 안에 한번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시키고 다시 사면 세금상으로는 손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결제일 기준이라 올해 손실이 확정될 수 있게 미리미리 매도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증여 후 매매 전략이 떠오릅니다. 취득 원가를 높여서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었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손익상계는 이익을 줄여서 세금 자체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둘 다 절세의 핵심은 과세되는 양도 차익을 줄인다는 데 있지만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손익상계는 같은 해 동안 손실을 활용한 단기 전략이고 증여 후 매매는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한 중장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무로 7화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영상 상단에 있는 URL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타이밍 말고 ISA나 연금 같은 절세 계좌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게 절세 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먼저 연금저축 계좌나 IRP 같은 연금 계좌부터 보시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납입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납입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 납입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사실상 모든 공제 중에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적금 이자가 12%라고 하면 다들 바로 가입하실 거잖아요. 연금계좌는 납입만으로도 그만큼의 절세 효과를 바로 얻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필수 절세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님,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나는 세액공제는 다 받았는데 혹은 나는 납부할세액이 거의 없는데 더 넣으면 손해가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절세는 하고 싶은데 세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무사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못 받은 부분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 없이 그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해로 납입연도 전환 신청을 하면 해당 금액을 다음 해 납입분으로 인정받아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ISA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ISA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투자소득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9.9% 불이과세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 자격은 간단합니다. 직전 세개년도,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4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니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5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12월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개설하지 않으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은 ISA 가입이 불가능하고 2028년에나 다시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계좌를 연말까지 개설해야 하는 이유는 ISA 연간 나입 한도인 2천만 원이 다음 해로 2월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해 계좌만 개설해 두면 지금 당장 돈을 넣지 않아도 되고
내년에 한 번에 4천만 원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계좌를 만들고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2026년 1월에 올해 한도 2천만 원과 내년 한도 2천만 원을 합해 총 4천만 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 ISA 계좌를 만들어 두면은 당장 돈을 넣지 않더라도 내년에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군요. 또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ISA는 언제 투자하냐보다 언제 만들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ISA 개설 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만기를 가능한 길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ISA는 가입할 때와 만기를 연장할 때 직전 세계 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중간에 금융소득이 늘어서 종합과세자가 되면 만기 연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 만기를 넉넉히 설정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두면 나중에 상황에 맞게 계좌 운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기를 길게 잡아도 3년 이상만 보유하시게 되면 세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중간에 금융소득이 늘어서 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이미 운용 중인 ISA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연금 계좌와 ISA까지 연말 전에 꼭 챙겨야 할 절세 전략을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보자면 국내 주식은 대주주 기준을 먼저 확인하기, 해외 주식은 손익상계로 절세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와 ISA 한도 기회를 놓치지 말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진행자님이 요약을 너무 잘 해주셨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올해 연말에 절세 리스트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행복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절세로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하나투자증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 저희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새롭게 런칭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궁금할 세!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세금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궁금한 게 있기는 하지만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물어볼 곳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세무로 영상 하단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개 선정을 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간단한 질문이 한 개 있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무토님께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세무사님, 환율 어떻게 적용되나요? 네, 요즘 뉴스에서 환율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환율이 이슈인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환율은 고객이 실제로 환전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의 환율이 적용되고요. 매수가액도 매수 결제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세금 관련된 사소한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할 새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